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공포가 확산한 가운데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2%대로 낮췄지만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저축은행의 연체액이 3년여 만에 264% 급증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관련 정리가 지연되는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현장 검사에 나섭니다. 물가가 연일 오르는 가운데 맥주 가격도 인상됩니다. 수입 맥주 1위인 아사히는 3월 1일부터 최대 20% 오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경기 하강 우려에 떨어진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장중 2630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1%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오전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0.54% 내린 2640.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900억 원, 기관이 1,4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36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는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 넘게 내린 5만 7천 원 선에, SK하이닉스는 3.5% 넘게 떨어진 20만 1,000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미국이 중국산 선박의 수수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해운주인 HMM은 11% 넘게, 흥하해운도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78% 내린 768.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배경은 뭘까요? 네, 지난 주말 급락한 미국 증시에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2일 다우존스 지수는 1.69%, 나스닥 지수는 2.2%, S&P 500은 1.71% 급락했는데요. 2월 미국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202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인 50을 밑돌았고 2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해 물가 상승 우려까지 겹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4% 넘게 떨어지는 등 빅테크주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기 지표 자체가 좀 부진한 부분도 있지만 코스피 자체가 좀 연초에 생각보다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조금 좀 숨고르기는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다음 달 초에 있을 중국 양회를 앞두고 부양 기대감 등으로 인해 숨고르기가 길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더니 이제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대출 금리의 하락 속도는 여전히 더딘데요. 이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 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예금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군요. 네, KB국민은행이 대표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를 기존 연 3%에서 2.95%로 낮췄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해 최근 특히 1년 안팎의 단기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라고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앞서 시장금리 반영을 이유로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금리를 역시 연 2.95%로 0.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각 상품의 최고금리가 2%대였던 마지막 시점은 2022년 7월과 6월로 약 2년여 만입니다. 다른 은행들도 줄줄이 주요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내리면서 앞으로 2%대 금리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달 들어 SC제일은행은 최대 0.5%포인트 낮췄고 하나은행도 상품별로 0.2%포인트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반해 대출 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잖아요. 네, 예금 금리만 빠르게 내려가면서 예대 금리 차는 최근 넉 달째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1.43%포인트로 한 달 새 0.02%포인트 커졌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섰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된 만큼 그 이유를 들여다보기 위해 은행권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정책 대출 금리를 올리기로 해 정부 내에서 대출 금리와 관련해 상반된 메시지가 나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2금융권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연체 규모는 3년 만에 264% 폭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저축은행 연체액이 줄어들 줄을 모르네요. 네, 지난달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8조 3천억 원보다 9.6% 증가했습니다. 2조 5천억 원이었던 2021년 말과 비교하면 3년여 만에 264% 급증한 겁니다. 전 금융권 중 가장 빠른 증가율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정리가 지연된 탓이란 분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권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편승해 PF 부실 정리에 유독 늦장인 점을 지적하며 다음 달 현장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전반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카드사와 보험사 연체액도 해마다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업카드사 대출 연체 규모는 1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5.4% 증가했고 생명보험 업권도 지난해 말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은행업권 연체 규모도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금융권 전체 연체 규모는 24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때가 됐다며 은행들의 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주문했습니다. 한편 최근 삼성금융계열사의 전자주식 처분과 관련해 제기된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일단 은행들의 대출금리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때가 됐다며 시장 원리를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 금융감독원의 은행들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 근거 점검과 관련해선 금리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경쟁 과열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시장 논리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과정에서 삼성생명과 화재가 주식을 처분한 것과 관련해 시장에선 금산분리법의 완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부작용이나 재계측 우려를 국회가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말일 재개하는 공매도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종용하면서 인센티브 기준선으로 1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선 관세에 이어 투자 부담까지 안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투자를 요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찾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우리 기업 사절단은 현지 시간 21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은 우리 기업에 최소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 수준의 투자가 있어야 신속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서명했는데요. 각서는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우리나라 등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중국 등 적대국에 관한 투자는 제한하되 동맹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 안보 심사와 환경 평가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인센티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투자 압박 아닌가요? 네, 기업으로선 10억 달러의 기준선 자체가 상당한 자본 지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단순 투자 약속에 그치는 시간 끌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관세 부담에 직면한 데다 보조금 지원까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 관련한 빠른 의사결정 압박까지 받게 된 겁니다. 일부 기업은 주변국으로의 우회로를 찾기도 했는데 이번 조치로 셈법이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미국 내 추가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위즈 김성훈입니다. 기업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소위에서 논의됩니다. 여당과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상법 개정안 심사가 다시 진행되죠?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당시 채택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그리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15일 국회 공청회까지 진행을 됐지만 이후 22일 열린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됐고 오늘 다시 심사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처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여당과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범위 확대와 전자주총 근거 규정 마련 등 일부 조항을 분리한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킨 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제 8단체는 어제 위기 상황에서의 상법 개정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매출 상위 600대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은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원전 추가 공사 비용을 두고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 원자력 간의 집안 싸움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국제중재법원으로까지 갈등이 번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양측이 어떤 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건가요? 네, 지난 2009년 우리 첫 원전 수출이었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두고 벌어진 갈등입니다. 지난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 계약을 맺은 한수원이 최종 정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수원이 지난해 1월 공사가 지연되면서 인건비 등 재반 비용이 추가됐다며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한전에 요구했습니다. 한수원은 한전이 모회사긴 하지만 독립된 법인으로 체결된 계약인 만큼 한전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한전은 애초에 바라카 원전 수주에 한수원이 컨소시엄을 꾸렸던 만큼 UAE 정부에 먼저 추가 비용을 받고 양사의 정산은 그 다음 문제란 입장입니다. 최근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비공개로 만나 논의했지만 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국제 중재로 번질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수원은 추가 비용을 계약 상대방인 한전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하면 추후 배임 책임이 제기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전 입장이 강경합니다. 지난 19일 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관련 갈등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먼저 문제를 제기한 한수원도 런던 국제중재법원의 판단을 받는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먹거리 가격 인상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수입 맥주 1위인 일본 아사히가 다음 달 인상에 나서는데요. 정부가 최근에도 물가 안정을 당부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먼저 맥주부터 보죠. 얼마나 오릅니까? 네, 편의점 판매 가격이 8%에서 최대 20%까지 오릅니다. 아사히 슈퍼드라이 캔맥주 350ml가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요. 500ml짜리는 4,900원으로 8.9% 상향 조정됩니다. 거품 캔맥주로 유명한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 캔은 340ml가 4,900원까지, 또 병맥주도 5,400원으로 20% 오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오비맥주도 버드와이저와 호가든, 스텔라, 산토리 등 수입 맥주 6종의 가격을 평균 8% 정도 올렸습니다. 커피 가격도 또 오르죠?
네, 그렇습니다. 캡슐 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가 다음 달부터 가격을 올리면서 캡슐 하나 가격이 900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바리스타 크리에이션 종류에 따라서 5.5%에서 10% 이상 오릅니다. 원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커피업계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앞서 스타벅스와 폴바셋을 비롯해 저가 브랜드인 컴포즈 커피와 더벤티도 인상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일각에선 탄핵 정국에서 정부가 물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식품업계의 물가 안정 기조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후에도 가격 인상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다음 달 대체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주식시장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 1위가 국장 내 수수료 경쟁에 나서는 만큼 다른 증권사도 참전할지 주목됩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수수료를 낮춘다고요? 네, 미래에셋증권이 다음 달 4일 대체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 매매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낮춥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일반적인 관리계좌 기준으로 0.014%에서 0.01%로 낮아집니다. 영업점 관리계좌의 경우 0.136%, 기타 모바일 매체 수수료의 경우 카카오증권에서는 0.011%, 증권통에서는 0.046%로 낮아집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한국투자증권과 비슷한 수수료를 제공 중인데요. 이번에 최저 수수료를 0.01%로 낮추면서 국내 10대 증권사 중에서 메리츠증권을 이어서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는 수수료 끝자리가 9원이 나오면 안 내도 됐지만 이번에 수수료 산정 기준을 바꿔 이제부터는 1원 단위도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증권사들도 수수료 인하 경쟁에 나설까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토스증권이 해외 주식 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피면서 메리츠증권 등 증권사들이 수수료 인하 경쟁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대형사의 국내 주식 수수료 인하가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이번 달 국내 증시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 수익은 미래에셋증권이 4,029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서울시가 서울교통을 대표하는 통합 브랜드를 출시합니다. 영국 런던처럼 도시를 대표하는 아이콘을 만들어서 교통 탑승의 편리함을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서울시가 어떤 통합 브랜드를 만들었나요? 서울시가 서울교통 통합 브랜드 고서울을 공개했는데요.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한강버스 등 서울 시내 교통수단을 묶어 통칭할 수 있는 이름을 만든 겁니다. 서울시는 역동적인 분위기와 편리한 이동을 상징하는 고우를 키워드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기후 동행카드에서 활용하고 있는 무한대 기후를 결합해 디자인을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해당 기후를 통해 서울교통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발전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전국에서 교통수단을 브랜딩한 사례는 이번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통합 브랜드 출범에 따른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교통수단 탑승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게 되면 이 브랜드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에 있는 서울을 떠올릴 수 있고 서울 시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좀 더 편의성이 이에 서울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하나의 브랜딩을 통해 도시 미관을 정돈하는 효과도 있어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브랜드를 교통수단과 버스 정류소, 지하철역 출구, 한강버스 선착장, 따릉이 대여소에 순차적으로 부착할 계획인데요.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 3사 대표가 모두 출동하는 가운데 올해 MWC에서도 인공지능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우선 SK텔레콤과 KT가 선보일 전시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SK텔레콤은 992제곱미터 규모로 이통 3사 중 가장 큰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SK텔레콤은 SK그룹의 AI 반도체 기술, 고대역폭 메모리 HBM3E와 리벨리온의 신경망 처리 장치 관련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과 로봇 자율주행 기술을 소개합니다. KT는 한국 문화와 AI를 결합한 7개 테마 공간으로 전시관을 운영하는데요. KT는 한국형 AI 모델이 업무 효율화를 돕는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LG U+는 처음으로 단독 부스를 여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네, 앞서 이통 3사는 단순 통신회사에서 AI 기업으로 도약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MWC에 뛰어들어 빅테크와의 협력 기회를 확보해야겠다는 판단이 든 것으로 보입니다. LG U+는 올해 MWC에서 보안을 강화한 안심지능을 주제로 단독 부스를 운영하는데요. LG U+는 맞춤 AI 에이전트 익시오를 비롯해 통신 특화 AI 모델 익시진과 빅페이크 목소리를 구분해 보이스 피싱을 방지하는 기술인 안티딥 보이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LG U+는 익시오를 활용한 자동 일정 관리, 검색과 예약 구매 서비스뿐 아니라 익시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과 디지털 휴먼도 소개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증권사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실적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이익 격차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수익성 회복률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증권사 규모에 따라 실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요. 네,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증권사 대형 9개사의 지난해 4분기 합산 순이익은 7,486억 원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형사 19개사는 합산 392억 원의 분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격차는 커졌습니다. 지난해 대형사의 당기 순이익은 5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같은 기간 42% 감소하며 4,8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소형사의 경우 수익성 회복률도 더뎠습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대형사는 영업 순수익 규모가 가장 우수했던 2021년 대비 약 92% 수준까지 수익 창출력을 회복했지만 중소형사는 평균 60% 수준의 회복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투, KB, 키움 등은 100%에 달하는 회복률을 보였지만 다올, IM투자증권 등은 3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지난해부터 금리 인하 기조 속 해외 주식 거래가 늘면서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부동산 금융 침체로 부동산 PF 비즈니스가 주력이었던 중소형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건데요. 대형사는 2023년 4분기에 국내 PF 관련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해 지난해 4분기 대손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면 중소형사는 지난해 충당금 순전이백이 약 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부담이 늘었습니다. 수익 창출력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신평은 영업이익, 대손비용, 판관비 등을 합친 대형사 충전 영업 순수익이 2023년 대비 지난해 21% 증가했다라면서 중소형사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비즈니스가 크게 위축하며 충전 영업 순수익이 지난해 5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미성년 계좌 잔액이 4년 만에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5대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성년 예적금 계좌 잔액은 7조 8,090억 원으로 1년 사이 4.6%, 4년 사이 20.2% 뛰었습니다. 금액대별로 보면 1,000만 원 미만인 계좌가 약 468만 개로 97%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5억 원 이상인 계좌는 145개였는데 계좌당 평균 잔액이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부터 23세 청년의 문화관람비를 제공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청년층에 문화관람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2025 서울 청년 문화패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난 서울 거주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턴 군복무 청년도 고려해서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령을 감안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을 복무한 청년이라면 2000년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워스 지역도 보통 수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은 덜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겠고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서부를 시작으로 당분간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